아내는 실패한 부동산 대표와 바람을 피웠다. 그가 나를 대신할 수 있다고 믿었고,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가져갔다. 그녀의 세상은 무너져야 했다. 마늘과 허브가 어우러진 향이 부엌 가득 퍼졌다. 서준호는 손놀림 하나 흐트러짐 없이 채소를 썰고 있었다. 칼이 도마를 치는 일정한 소리는 강남 고층 아파트의 넓은 주방에 맴돌았다. 43, 그는 단단하고 넓은 어깨를 가진 인상적인 인물이었고, 협상 테이블 건너편에서도 상대의 의도를 읽어내는 냉철한 눈빛을 지녔다. 그 눈빛은 그를 서울에서 손꼽히는 부동산 개발 회사 대표로 만들었다. 그가 일군 서진건설은 수많은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왔다. 해질 무렵 커다란 통유리를 통해 들어오는 햇살은 그들이 최근 리모델링한 최고급 주방 가전 위에 반사되어 반짝이고 있었다. 서준호는 조리를 멈추고 연어구이 팬의 온도를 조절했다. 요리는 그에게 언제나 긴장된 비즈니스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명상 같은 시간이었다. 그때 마루 위로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려 퍼졌고 그는 고개를 들었다. 결혼한 지 14년이 된 아내 최지우가 부엌으로 들어섰다. 그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검고 몸에 딱 붙는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일반인이 한 달을 벌어도 살 수 없을 만큼의 가격일 터지만 그의 눈길을 사로잡은 건 드레스가 아니었다. 익숙하지 않은 향수였다. 분명 자신이 준 적 없는 고가의 향이었다. 오늘 늦게 들어올 거니까 기다리지 마요. 지우는 전자레인지의 반사면을 거울 삼아 얼굴을 확인하며 그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말했다. 풍성하게 말아 올린 긴 머리, 평소보다 두껍게 발린 화장, 그리고 그녀는 말했다. 오늘 내 연인이랑 데이트 있어요. 서준호는 조용히 칼을 내려놓았다. 손은 조금 떨렸지만 동작은 끝까지 절제되어 있었다. 14년 동안 회사를 키우고 수차례 실패한 그녀의 사업을 묵묵히 지지해왔다. 돈만 잃고 끝난 편집숍, 출시도 못한 주얼리 브랜드, 팔로워도 없는 라이프스타일 블로그. 하지만 그녀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모욕할 줄은 그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차가운 분노가 가슴 깊이 올라왔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단호했다. 그 말투는 지금까지 수많은 협상장에서 상대를 주춤하게 만들었던 그 특유의 위압감 있는 어조였다. 오늘은 못 나가. 아니, 나가선 안 돼. 지우는 비웃듯 웃었다. 차가운 부엌 안에서 그 웃음은 더 날카롭게 들렸다. 미안한데 민호 씨랑 약속했거든요. 오늘 밤은 특별한 날이에요. 그녀는 립스틱을 덧바르고 거울 속 입술에 소리내어 입을 맞췄다. 당신한텐 말할 때가 되었다고. 민호 씨가 오래 참았어요. 서준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마치 부동산의 잠재 가치를 평가하듯. 차갑고 정확하게 고가의 드레스, 공들인 화장. 그 아래 감춰진 것은 썩어있는 이기심, 배은망덕함, 그리고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조차 없는 태도였다. 지금 저 문을 나가면 그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14년의 결혼은 끝이다. 전자레인지에 비친 두 사람의 시선이 맞닿았다. 그의 눈은 단단하게 굳어 있었고 그녀는 비웃는 듯 입꼬리를 올렸다. 진지하게 말하는 거야, 지우. 지우는 몸을 돌려 그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표정에는 뚜렷한 경멸이 담겨 있었다. 오버하지 마, 준호 씨. 당신은 나를 떠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 우리 둘 다 그건 잘 알잖아. 입꼬리를 비튼 채 잔인한 미소를 지었다. 도대체 누가 당신 같은 사람을 감당하겠어요? 지루한 사업 이야기나 하면서 모든 걸 통제하려 들고 스스로 완벽한 남편인 척하는 거 우습지 않아요? 그녀는 명품 브랜드의 가방을 들었다. 결혼 10주년 기념으로 서준호가 선물했던 수천만 원이 넘는 고가의 가방이었다. 민호 씨는 진짜 여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아요. 그 순간 10년 넘게 함께한 가사도우미 김미자가 조용히 문가에 나타났다. 그녀는 벌어진 상황을 보고 놀란 눈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김미자는 늘 서준호에게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항상 예에 바르고 진심으로 그녀를 존중해 주었다. 반면 지우는 최근 이 1년 사이 점점 더 요구가 많아지고 무례한 태도로 일관했다. 서준호는 시선을 아내에게 고정한 채 조용히 말했다. 미자 씨, 오늘은 그만 들어가세요. 급여는 그대로 지급할게요. 네.
서 사장님, 김미자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하고 지우에게 노골적인 눈빛을 보내며 조심스럽게 자리를 떴다. 지우는 눈을 굴리며 코웃음 쳤다. 항상 그렇지. 인심 좋은 사장님. 그게 날 감동시킬 거라 생각했어요? 그녀는 굽 높은 구두 소리를 내며 현관 쪽으로 향했다. 그 소리는 마치 나를 세운 총성이었다. 지우야. 서준호는 마지막으로 그녀를 불렀다. 그의 목소리에는 14년 동안 참고 인내해온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다. 내가 지금 버리려는 게 뭔지 정말로 생각은 해봤니? 지우는 문 앞에서 몸을 돌려 온 얼굴로 도끼를 드러낸 채 말했다. 내가 버리는 건 뭔데? 예측 가능한 남자와의 지루한 삶. 아니, 나 이제 진짜 인생을 살 거예요. 그녀는 또다시 웃었다. 고급스러운 아파트의 천장이 울릴 만큼 날카로운 웃음이었다. 민호 씨는 당신한테 없는 걸 다 가졌어요. 열정, 모험심,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건 망설이지 않고 손에 넣는 사람. 그는 내가 여태까지 뭘 놓치고 살았는지 보여줬어요. 매일같이 저녁밥 해주는 남편 노릇하면서 스스로 대단하다고 착각하는 당신 대신에 문이 거칠게 닫히며 그녀의 조롱 섞인 웃음만이 공기 중에 남아 흔들렸다. 서준호는 주방 한가운데 그대로 서 있었다. 표정은 굳어 있었고 감정은 읽히지 않았다. 펜 위의 연어는 여전히 지글지글 익고 있었지만 그 향은 이 긴장으로 가득 찬 공간에 어울리지 않았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이미 저장해둔 연락처를 찾아 눌렀다. 2번 울리자 거친 목소리가 받았다. 윤태성입니다. 계획대로 진행해요. 드디어 그녀가 선을 넘었어. 알겠습니다. 서 사장님, 모든 준비는 끝나 있습니다. 장 변호사님께도 연락드릴까요? 응. 장대현 변호사에게 아침 첫 업무로 접수하라고 해요. 그리고 이현주한테도 오늘 밤 안으로 자료 전부 보내달라고 전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계좌는 지체 말고 바로 이체 시작하세요. 흔적 남기지 말고. 서준호는 전화를 끊고 펜 위에서 연어를 조심스럽게 접시에 담았다. 그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했고 마치 지금 막 결혼 생활을 해체하기 시작한 사람이 아닌 듯했다. 도마 위에 반쯤 썰다 만 채소는 더는 의미 없어졌다. 그는 자리에 앉아 혼자 식사를 시작했다. 잠시 뒤 휴대폰이 진동했다. 그의 팀원들에게서 도착한 메시지들이었다. 3개월 전부터 고용해둔 사설 탐정 이현주가 마지막 감시 사진들을 보내왔다. 장대현 변호사는 모든 서류가 접수 완료되었다는 메시지를 전했고 윤태성의 팀은 자산 보호를 위한 재정 작업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기고 있었다. 복도 끝 서재에서는 조용히 돌아가고 있는 보안 카메라가 방금 주방에서 벌어진 상황을 여러 각도에서 기록하고 있었다. 그 카메라는 지우의 이상한 행동이 처음 감지되었을 때 그가 설치한 것이었다. 카메라에 녹화된 영상은 나중에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는 식사에 집중했다. 그는 연어를 자르며 곧 아내와의 모든 관계를 끊어낼 그 날카로운 단호함을 칼 끝에 그대로 실었다. 한편 서울 시내 고급 레스토랑. 최지우는 강민호와 마주 앉아 샴페인을 마시며 웃고 있었다. 민호는 정갈하게 손질된 머리와 손목에 찬 고가의 시계 덕분에 겉보기에는 성공한 사업가처럼 보였다. 하지만 지우는 모른다. 그의 부동산 회사는 이미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고 그는 서준호의 회사를 군침 삼키며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그 사람 얼굴 봤어요? 지우는 샴페인 한 모금을 마신 후 웃었다. 날 집에 있으라고 명령하려고 들다니. 내가 자기 직원인 줄 아나 봐요. 민호는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감싸며 교활하게 웃었다. 불쌍한 준호 씨. 늘 자기가 모든 걸 통제한다고 착각하죠. 우리가 이걸 얼마나 오래 준비해 왔는지 알게 되면 정신을 못 차릴 거려. 그러게요. 지우의 눈은 도끼로 반짝였다. 우리가 끝내고 나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예요. 돈도, 회사도, 명성도, 그들이 알아채지 못한 곳. 바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조용한 여성이 있었다. 이현주는 몇 달 전부터 이 두 사람을 쫓고 있었다. 모든 만남, 모든 대화, 그리고 모든 결정적인 증거를 기록해왔다. 그녀는 다시 한번 사진을 찍고
간단한 메시지와 함께 서준호에게 보냈다. 대상자 접선 확인, 오디오 녹음 중입니다. 서준호는 식사를 마치고 서재로 이동했다. 벽면을 채운 모니터들에는 보안 카메라 영상, 재무거래 내역, 팀원들과의 업무, 이메일이 실시간으로 뜨고 있었다. 가죽 의자에 몸을 기댄 그는 자신이 계획한 퍼즐 조각들이 하나하나 맞춰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생각에 잠기려는 찰나 노크 소리가 났다. 들어오세요. 외투도 벗지 않은 채 김미자가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사장님, 집에 가라고 하셨지만 그냥 괜찮으신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서준호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다.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미자씨. 괜찮아요. 아니, 오히려 잘됐다고 생각해요. 김미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마음을 담은 눈빛을 보냈다. 그녀는 지우가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변해갔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늦은 귀가, 몰래 하는 전화, 점점 과해지는 사치. 사장님께는 그런 분 애초에 안 어울렸어요. 고마워요. 곧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일주일 정도 휴가를 가지세요. 급여는 물론 그대로 드릴 테니까요. 김미자가 나가자 서준호는 다시 모니터 앞으로 돌아갔다. 그때 장대현 변호사에게서 도착한 새 이메일이 눈에 들어왔다. 이혼 소송 서류, 간통과 자산 횡령에 대한 증거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다른 쪽에서는 윤태성의 보고가 도착했다. 해외의 계좌 이체는 계획대로 진행 중, 모든 것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지우는 그를 예측 가능하고 지루한 사람, 무기력한 사람이라 여겼다. 하지만 그녀는 착각했다. 그의 인내는 무력함이 아니었고 그의 침착함은 냉철한 계획의 일부였다. 곧 그녀는 그 착각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 순간 또다시 휴대폰이 울렸다. 이현주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대상자와 동반자, 내일 아침 공동 계좌 접근 계획 논의 중, 오디오 파일 첨부합니다. 서준호는 녹음을 재생했다. 아내와 그녀의 내연남이 계좌에서 돈을 빼낼 계획을 주고받는 날것의 대화였다. 그는 무표정하게 들었다. 이미 다 비워둔 계좌였기에 그들의 오만함이 오히려 우스웠다. 그들은 진심으로 믿고 있었다. 그가 아무것도 모르고 당할 거라고, 그가 그저 바보일 거라고. 밤은 깊어가고 서초구 고층 아파트 창밖으로는 서울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도심 곳곳의 레스토랑과 호텔에서 최지우와 강민호는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믿으며 샴페인을 들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지금 이 순간조차도 서준호가 정교하게 짠 마지막 퍼즐 속 한 조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서준호의 휴대폰이 불을 밝혔다. 윤태성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모든 자산 확보 완료, 해외 이체 완료, 부동산 거래는 내일 오전 실행 예정. 지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간단히 한 단어만 입력했다. 진행해요. 서준호는 창가에 서서 자신이 하나하나 쌓아올린 이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내일 아침 최지우는 약함이라는 단어에 진짜 의미를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가 해야 할 전화가 하나 더 남아 있었다. 박은경 씨, 저 서준호입니다.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하지만 남편분 강민호 씨에 대해 꼭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정의와 복수의 기계는 이제 멈출 수 없는 속도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지우가 예측 가능한 사람이라며 하찮게 여겼던 서준호. 그는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단 하나의 응답을 완성해가고 있었다. 그들의 오만함은 산과 부동산 모두에 통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칙을 잊게 만들었다. 계획하는 자를 절대 얕보지 마라. 다음 날 새벽 6시 장대현 변호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30년 경력 중 가장 치밀한 이혼 소송 문서를 검토 중이었다. 태양은 아직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넘지 않았지만 그는 새벽부터 일어나 모든 세부 사항을 마지막까지 점검하고 있었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 서준호, 모든 준비 완료됐습니다. 장 변호사는 그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먼저 말했다. 이현주 씨가 자정에 모든 증거 자료 보냈습니다. 간통, 자산 횡령, 조작된 회계 자료까지.
이보다 철저한 증거는 본 적 없습니다. 좋아요. 서준호의 목소리는 담담하고 흔들림 없었다. 지우는 예상대로 오늘 새벽 어머니 집에 머물렀어요. 서류는 오전 8시에 도착해야 합니다. 이미 배달 예정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장대현 변호사는 도톰한 파일을 넘기며 말을 이었다. 그 사람들이 하려던 짓, 자살로 몰고 가려던 거, 이현주 씨가 확보한 녹취록에 다 담겨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서준호는 말을 잘랐다. 다 들었어요. 모든 저녁 식사 자리, 호텔 미팅,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사라지면 어떻게 내 돈을 쓸 건지 이야기한 것까지 계획 실행에 집중해 주세요. 3개월 전 서준호는 조용히 장대현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그의 요청은 조금 달랐다. 바로 소송을 하려는 게 아니라 완벽히 준비된 상태에서 그 순간을 기다리고 싶다는 것. 그때 이현주는 말했다. 부인과 강민호 씨의 관계 6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호텔, 레스토랑, 그리고 서 사장님 출장 중이라는 날에는 집 안에서도 함께 있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상이에요. 그녀는 노트북 화면을 넘기며 덧붙였다. 공동명의 계좌에서 체계적으로 자금을 인출해왔고 강민호 씨의 회사는 사실상 부도 직전입니다. 수억 원에 달하는 채무가 있으며 두 사람은 서 사장님의 자산 전체를 가져가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때 서준호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반격의 계획을 꺼내놓았을 뿐이었다. 단순하지만 치밀한 그리고 치명적인 계획이었다. 그리고 지금 3개월 뒤 그 모든 것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오전 7시 서준호의 보안 책임자인 윤태성은 강남 아파트 현장에서 새로운 자물쇠 교체 작업을 지휘하고 있었다. 새로운 소유자의 이삿짐 트럭은 정오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서 사장님, 윤태성은 전화로 보고했다. 금고실 물품은 안전보관소로 전부 이전 완료했습니다. 감시 장비도 모두 정상 작동 중입니다. 최지우 씨의 소지품은 지시하신 대로 차고로 옮기고 있습니다. 서울 다른 지역, 유순자 여사의 집 앞, 한 택배원이 법정 문서가 담긴 봉투를 들고 초인종을 눌렀다. 아침 가운 차림의 유 여사는 봉투를 확인하자마자 얼굴빛이 어두워졌다. 지우야. 그녀는 계단 위로 소리쳤다. 이거 꼭 봐야 할 것 같아. 계단을 내려오는 지우는 전날 입었던 옷 그대로였고 화장도 번진 채였다. 어제 남편에게 등을 돌릴 때의 당당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지우는 어머니 손에서 봉투를 낚아채듯 빼앗았다. 이게 다 뭐야? 장난해? 첫 장을 읽는 순간 그녀의 몸이 굳어졌다. 이혼 서류였다. 설마 진심이겠어? 유 여사는 바닥에 떨어진 사진 뭉치를 주워들었다. 사진 속에는 지우와 강민호가 함께 있는 명백한 증거 장면들이 있었다. 지우야, 너 도대체 뭘 한 거니? 그 인간 날 미행시켰어. 지우는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강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 응답 없음, 다시 시도, 여전히 무응답. 도시 반대편 대형 주택가의 주방에서는 박은경이 비슷한 서류를 손에 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받은 건 서준호의 자필 편지와 함께 남편의 외도와 자산 횡령을 입증하는 증거 자료였다. 얼마나 됐어? 은경은 차가운 목소리로 강민호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물었다. 그 여자랑 자고 그 남편 돈까지 훔친 게 아직 가운을 입고 있던 민호는 당황하며 문서를 집으려 했다. 여보, 이건 오해야. 오해? 은경은 은행 계좌 명세서를 대리석 조리대 위에 내리쳤다. 그 사람 계좌에서 당신 회사로 돈을 돌려놓은 거, 그 여자랑 짜고 그 남편을 자살로 몰고 가려던 계획, 다 여기 있어. 그녀는 문 쪽을 손으로 가리켰다. 나가. 내 변호사가 곧 연락할 거야. 민호의 휴대폰은 계속 울렸다. 모두 지우의 전화였다. 그는 모두 무시한 채 서둘러 캐리어에 옷을 챙겼다. 그가 세워온 모든 것이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한편 서준호는 텅 빈 아파트를 마지막으로 둘러보았다. 가구는 이미 트럭에 실렸고 벽은 사진이 빠져나가 횡했다. 문가에는 김미자가 눈물을 머금은 채 서 있었다.
사장님.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우 씨가 계속 집으로 전화를 걸고 있어요. 그냥 받지 마요. 서준호는 마지막으로 아파트 매매 서류에 서명하며 대답했다. 곧 알게 될 거예요. 오전 10시 최지우는 단정하게 옷을 갈아입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부부 공동 계좌가 있는 은행에 도착했다. 출금하러 왔어요. 그녀는 카드를 미끄러지듯 직원 앞에 내밀었다. 직원은 전문적인 태도를 유지한 채 계좌를 확인했다. 죄송합니다. 부인, 이 계좌는 현재 이상 거래가 감지되어 전체가 동결된 상태입니다. 신용카드 역시 사용이 정지되었습니다. 뭐라고요? 지우의 목소리는 대리석 로비에 울려 퍼졌다. 말도 안 돼요. 내가 누군지 알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개월간 강민호 씨 명의로 무단 이체한 사실도 저희 부정거래팀이 모두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우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가 점점 창백해졌다. 그녀는 다시 한번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엔 바로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갔다. 오전 7시 서준호의 보안 책임자인 윤태성은 강남 아파트 현장에서 새로운 자물쇠 교체 작업을 지휘하고 있었다. 새로운 소유자의 이삿짐 트럭은 정오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서 사장님, 윤태성은 전화로 보고했다. 금고실 물품은 안전 보관소로 전부 이전 완료했습니다. 감시 장비도 모두 정상 작동 중입니다. 최지우 씨의 소지품은 지시하신 대로 차고로 옮기고 있습니다. 서울 다른 지역 유순자 여사의 집 앞 한 택배원이 법정 문서가 담긴 봉투를 들고 초인종을 눌렀다. 아침 가운 차림의 유 여사는 봉투를 확인하자마자 얼굴빛이 어두워졌다. 지우야. 그녀는 계단 위로 소리쳤다. 이거 꼭 봐야 할 것 같아. 계단을 내려오는 지우는 전날 입었던 옷 그대로였고 화장도 번진 채였다. 어제 남편에게 등을 돌릴 때의 당당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지우는 어머니 손에서 봉투를 낚아채듯 빼앗았다. 이게 다 뭐야? 장난해? 첫 장을 읽는 순간 그녀의 몸이 굳어졌다. 이혼 서류였다. 설마 진심이겠어? 유 여사는 바닥에 떨어진 사진 뭉치를 주워들었다. 사진 속에는 지우와 강민호가 함께 있는 명백한 증거 장면들이 있었다. 지우야, 너 도대체 뭘 한 거니? 그 인간 날 미행시켰어. 지우는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강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 응답 없음, 다시 시도, 여전히 무응답. 도시 반대편 대형 주택가의 주방에서는 박은경이 비슷한 서류를 손에 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받은 건 서준호의 자필 편지와 함께 남편의 외도와 자산 횡령을 입증하는 증거 자료였다. 얼마나 됐어? 은경은 차가운 목소리로 강민호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물었다. 그 여자랑 자고 그 남편 돈까지 훔친 게. 아직 가운을 입고 있던 민호는 당황하며 문서를 집으려 했다. 여보, 이건 오해야. 오해? 은경은 은행 계좌 명세서를 대리석 조리대 위에 내리쳤다. 그 사람 계좌에서 당신 회사로 돈을 돌려놓은 거, 그 여자랑 짜고 그 남편을 자살로 몰고 가려던 계획 다 여기 있어. 그녀는 문 쪽을 손으로 가리켰다. 나가. 내 변호사가 곧 연락할 거야. 민호의 휴대폰은 계속 울렸다. 모두 지우의 전화였다. 그는 모두 무시한 채 서둘러 캐리어에 옷을 챙겼다. 그가 세워온 모든 것이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한편 서준호는 텅 빈 아파트를 마지막으로 둘러보았다. 가구는 이미 트럭에 실렸고 벽은 사진이 빠져나가 횡했다. 문가에는 김미자가 눈물을 머금은 채 서 있었다. 사장님.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우 씨가 계속 집으로 전화를 걸고 있어요. 그냥 받지 마요. 서준호는 마지막으로 아파트 매매 서류에 서명하며 대답했다. 곧 알게 될 거예요. 오전 10시 최지우는 단정하게 옷을 갈아입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부부 공동 계좌가 있는 은행에 도착했다. 출금하러 왔어요. 그녀는 카드를 미끄러지듯 직원 앞에 내밀었다. 직원은 전문적인 태도를 유지한 채 계좌를 확인했다. 죄송합니다. 부인, 이 계좌는 현재 이상 거래가 포착되어 전체가 동결된 상태입니다. 신용카드 역시 사용이 정지되었습니다. 뭐라고요? 지우의 목소리는 대리석 로비에 울려 퍼졌다. 말도 안 돼요. 내가 누군지 알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개월간 강민호 씨 명의로 무단 이체한 사실도 저희 부정거래팀이 모두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우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가 점점 창백해졌다. 그녀는 다시 한번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엔 바로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갔다. 한편 서울 최고급 호텔의 임시 오피스에서 서준호는 임원진들과 회의를 진행 중이었다. 서진건설의 해외 투자사 매각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고 그는 계약서에 모든 직원을 보호하는 조항을 직접 넣어두었다. 해외 계좌는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재무 담당 이사가 보고했다. 자산은 모두 합법적으로 보호 조치됐습니다. 지우 씨는 손도 못 댈 겁니다. 증거는? 서준호가 물었다. 이현주는 조용히 USB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모든 게 담겨 있어요. 출장 중 자택에서 그들이 함께 있었던 영상, 자살로 몰아가자는 대화 녹음, 자산절도 관련 은행 기록, 둘의 만남을 촬영한 사진들. 그녀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게다가 그 돈으로 뭘 할지 이야기하는 대화, 지우 씨의 변호사, 강민호 씨의 아내, 사기 사건 조사관들에게 전부 전달 가능합니다. 그들이 어떤 인간들인지 명확히 보여줄 수 있어요. 정오 무렵 최지우는 아파트에 도착했다. 하지만 현관 앞에는 이삿짐 트럭이 서 있었고 낯선 사람들이 가구를 들고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뭐 하는 거예요? 지우는 소리쳤다. 여긴 내 집이에요. 그 순간 고급 정장을 입은 남성이 다가오며 서류를 내밀었다. 실례합니다. 지우 씨, 이 부동산은 오늘 아침 법적으로 매매 완료되었습니다. 소유권 이전도 이미 마무리됐습니다. 지우 씨의 소지품은 매매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차고로 옮겨져 있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바라보았다. 이럴 수는 없어. 그 사람이 이럴 수는 없다고. 이미 끝났습니다. 새 집주인은 담담하게 말했다. 오후 5시 전까지 소지품을 정리하지 않으면 버려진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지우는 차고로 내려가 명품, 옷, 신발, 액세서리가 종류별로 정리되어 박스에 담긴 모습을 발견했다. 손이 떨리며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짐 좀 옮겨야 돼. 준호 씨가 집을 팔았어. 계좌도 다 막혔고. 그녀는 말끝을 흐리며 눈물을 삼켰다. 그가 전부 망쳐놨어. 아니야. 유순자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망쳐놓은 건 내가 했지. 그들이 보낸 녹음, 내가 그를 죽이려 한 계획, 그의 돈을 어떻게 나눠 쓰려 했는지. 나는 너를 그렇게 키운 적 없어. 엄마 제발 들어봐. 아니, 너는 어젯밤 선택했어. 이젠 그 결과를 안고 살아. 통화는 그대로 종료되었다. 지우는 명품 박스 더미 사이에서 무릎을 꿇었다. 휴대폰은 끊임없이 알림을 울리고 있었다. 신용카드는 모두 결제 거절되었고 공동계좌는 비워졌으며 서진건설 관련 모든 권한도 해제된 상태였다. 그녀는 다시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엔 그가 받았다. 전화 그만해. 민호는 날선 목소리로 말했다. 끝났어. 은경이가 다 알아. 난 지금 내 결혼을 지키려고 하고 있어. 결혼을 지킨다고? 지우는 비명을 질렀다. 우리 계획은? 돈은? 그 돈 이제 없어. 준호 씨는 우리보다 세수 앞서 있었어. 내 회사는 지금 사기 혐의로 조사받고 있어. 은경이는 나랑 이혼할 거고 난 모든 걸 잃었어. 근데 당신은 날 사랑한다 했잖아. 민호는 비웃듯 웃었다. 사랑? 우리 서로 이용한 거잖아. 난 돈이 필요했고 넌 자극이 필요했지. 그래, 원하는 자극 얻었잖아. 만족하냐? 통화는 그 말과 함께 끊겼다. 해질 무렵 최지우는 어머니의 신용카드로 창고를 빌려 짐을 옮겼다. 그녀는 겨우 방 한 칸짜리 저렴한 호텔에 들어가 앉아 처음으로 이혼 서류 전체를 펼쳐보았다. 사진, 영상, 녹음, 은행거래 내역, 강민호와의 모든 만남, 서준호를 향한 비열한 말들, 훔친 돈 하나하나가 기록되어 있었다. 그때 그녀의 핸드폰에 친구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녹음 다 들었어. 그를 죽이려는 계획이라니. 다시는 연락하지 마. 수년 동안 지우는 태준과 공동 소유한 부동산 투자 자산에서 자금을 빼돌리고 있었다. 창의적인 회계 방식으로 자금 흐름을 조작하며 그 돈으로 서미연과의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다.
사업 출장으로 위장한 해외여행, 갤러리 운영비로 숨긴 고급 선물, 그리고 예술지구 한복판에 있는 비밀 아파트까지. 하지만 이제 그 모든 부동산이 지훈의 목을 죄는 올가미로 바뀌고 있었다.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저녁 식사 자리, 고급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은 지훈과 미연. 그녀는 여느 때처럼 당당했고 비싼 염색빛 머리카락조차 흔들림 없이 정돈되어 있었다. 태준 씨 변호사 쪽에서 이혼 서류가 왔어. 그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형식적인 내용이야. 자산 절반 요구하는 것도 이해 없대. 그녀의 미소는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날카로웠다. 아마 우리 체면 살려준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지. 원만한 합의라고. 지훈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합병만 마무리되면 돈 걱정은 영원히 안 해도 돼. 그 순간 택배원이 봉투 하나를 들고 다가왔다. 서미연 씨 맞으시죠? 송달 문서입니다. 두툼한 서류 뭉치가 그녀 앞에 놓였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미소는 사라졌다. 서류 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다. 쌍둥이를 감정적으로 조종한 사실에 대한 녹취, 태준의 자금으로 외도를 유지한 재무 내역과 호텔 직원, 식당 종업원, 기타 관련자들의 진술서가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 수년간 이어진 외도와 조작이 항목별로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미연은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그가 입증할 수는 없. 그녀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투자, 계좌 동결을 알리는 알림이었다. 두 번째 진동, 공동명의 계좌들도 조사 중이라는 알림. 세 번째, 쌍둥이의 신탁, 기금 역시 정밀 감사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통지. 레스토랑 한 구석에서는 양복 차림의 남자가 그들의 반응을 조용히 촬영하고 있었다. 태준의 복수 설계도에 포함될 증거 자료 한 조각. 다음 날 아침, 지훈이 갤러리에 도착하자 갤러리 내 가장 값비싼 작품들을 살펴보는 구매자들이 눈에 들어왔다. 비서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들고 그에게 다가왔다. 공동 소유 부동산 관련 건입니다. 현재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이에요. 뭐라고? 내가 승인한 적 없어. 양측 서명 다 있습니다. 비서는 똑바로 쳐다보지 못한 채 대답했다. 지훈은 서류를 넘기며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서류 안에 있는 차명회사 이름들이 눈에 익었다. 모든 자금 흐름이 태준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매각 구조상 지훈은 지분을 팔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구매자는 태준이 만들어 놓은 위장 회사들 뿐. 시가의 절반 가격에도 불구하고 한편 조용히 자신이 소유한 빌딩 안의 임시 사무실에서 태준은 각 부서의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다. 지훈이 쌓아 올린 성공의 껍데기는 하나씩 벗겨지고 있었다. 각종 내역, 계약, 투자, 세무 구조, 기초부터 균열이 드러나고 있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윤지혜였다. 부탁이야. 얘기 좀 하자. 전부 설명할 수 있어. 태준의 답장은 간단했다. 이메일을 확인해. 몇 분 뒤 태건 건축 사무실 안에 윤지혜의 비명이 울려 퍼졌다. 그녀가 받은 메일엔 다음이 담겨 있었다. 서미연의 외도와 조작을 도운 정황 증거, 그리고 윤리의 위반 행위에 대한 명백한 문서들이 함께 정리되어 있었다. 그 내용만으로도 그녀의 기업 관리자 경력은 즉시 종료될 수 있는 수준이었다. 다음 도미노는 서도윤이었다. 그의 건설 회사는 태건건축과 장기 계약 관계였다. 지금은 모든 계약이 품질 검토라는 명분 하에 정밀 조사 중이었다. 그가 지인을 통해 태준과 연락하려 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모두 정중하면서도 단호한 거절이었다. 쌍둥이 역시 분위기가 변했다는 걸 느꼈다. 이번엔 다른 태도로 접근하려 했다. 어느 저녁 민준이 호텔에 나타났다. 익숙한 건방짐 대신 어설픈 회한이 깃든 태도로. 아빠. 하지만 태준의 차가운 눈빛에 멈칫했다. 그게 아니. 그러니까 태준 씨, 신탁 계약서가 저기 테이블 위에 있다. 태준은 서류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특히 도덕 조항 부분을 잘 읽어보는 게 좋을 거다. 최지우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줬는데요. 무슨 돈으로요, 부인? 최만석은 조용히 되물었다. 마지막 수표도 부도 초회됐습니다. 지우의 얼굴이 무너져 내렸다.
공동명의 계좌는 오래전에 접근이 차단됐고 신용카드는 무용지물이 된 지 오래였다. 지금 그녀는 마지못해 도와주는 어머니 덕분에 월세 원룸에 겨우 머물고 있는 처지였다. 내가 방법을 찾을게요. 그 사람만 꼭 찾아줘요. 하지만 최만석은 이미 이것이 마지막 만남이 될 것이라 마음속으로 결심하고 있었다. 이혼 사건이 험악해지는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이번 건은 전혀 달랐다. 서준호가 사라진 방식은 너무나도 치밀했고 그가 쥐고 있는 자원은 최지우가 평생 손에 넣을 수 없는 수준이었다. 도심 반대편, 달라진 현실 속에서 최지우는 원룸으로 돌아왔다. 그림이 걸려있던 벽은 텅 비었고 가구는 중고로 들여온 것들이었다. 최신 기종이 아니게 된 핸드폰이 진동하며 문자를 알렸다. 발신인은 강민우였다. 전화하지 마. 박은경 씨가 준호 씨 찾는 거 도와줄 일 없어. 모든 게 끝났어. 지우는 핸드폰을 방 한가운데로 집어던졌다. 민호는 2달 전 은경에게 돌아갔고 그날 이후 그녀는 모든 결과를 혼자 감당하고 있었다. 은경은 처음엔 충격을 받았지만 강민호가 전 여인과 완전히 손을 끊는 조건으로 재결합을 받아들였다. 좁은 책상 위 노트북에서 알림음이 울렸다. 보낸 사람 미상, 제목은 내가 잃어버린 것들을 봐. 손이 떨리며 영상 파일을 열었다. 영상은 고화질의 CCTV 녹화였다. 서준호의 집 내부, 출장 중이라던 시기에 최지우가 민호를 데려오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시간 표시에는 6개월간 수십 번의 방문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러나 지우를 무릎 꿇게 만든 건 영상보다도 오디오였다. 불쌍한 준호 씨. 맨날 똑같고 지루해. 정말 날 사랑한다고 믿는 거야? 스피커 속 그녀 자신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호의 웃음소리가 그 뒤를 이었다. 완전 바보야. 우리가 좀만 더 몰아붙이면 끝이야. 이 집, 이 돈, 전부 우리 거야. 몇 달만 더 정신적으로 무너뜨리면 돼. 완벽한 자살이 될 거야. 스크립트야. 지우. 그녀는 웃으며 맞장구 쳤다. 아무도 의심 안 해. 나는 울며 남편을 위로해주던 친구가 될 테니까. 그 후에도 영상은 계속되었다. 회의처럼 이어지는 만남, 치밀한 계획,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기 위한 조롱들. 고해상도 화면 속 그들의 탐욕과 잔인함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마지막 장면은 달랐다. 서준호가 자신의 서재에 앉아 정면 카메라를 응시하며 말했다. 나를 약하다고 생각했겠지, 지우. 친절함을 나약함으로, 충실함을 어리석음으로 착각했어. 나는 너희가 훔치려던 제국을 스스로 세웠어. 이제 넌 아무것도 없고 나는 자유야. 화면이 꺼졌다. 최지우는 욕실로 달려가 변기에 엎드려 구토를 쏟아냈다. 자신이 한 짓의 무게가 비로소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은 그 카메라의 존재조차 의심하지 않았고 서준호가 모든 걸 기록하며 반격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건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6개월이 흐르고 1년이 지났다. 서준호는 완전히 자취를 감췄지만 그가 남긴 영향력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이혼은 그의 부재 속에서도 정식으로 마무리됐고 법원은 간통과 재산 횡령 증거가 압도적이라며 지우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녀의 모든 주장은 법정에서 비웃음을 샀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외딴 섬. 서준호는 자신의 빌라 테라스에서 황금빛으로 물든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땅은 몇 년 전 추적 불가능한 쉘 컴퍼니 명의로 매입한 그만의 피난처이자 새 제국의 지휘소였다. 최신 보고서입니다. 비서가 태블릿을 티크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싱가포르 개발 사업은 예상보다 수익이 좋고 런던 지사에서는 확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서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치를 검토했다. 오프쇼어 회사를 통해 운영 중인 그의 신규 사업들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다. 첫 번째 제국을 세웠던 능력은 두 번째 제국을 세우는 데에도 완벽히 통하고 있었다. 그리고 다른 거는요? 비서는 또 다른 화면을 띄웠다. 최지우 씨는 지난주 원룸에서도 나와 현재 어머니 댁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강민호 씨의 사업 재개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사기 조사 이후 누구도 그와 일하려 하지 않습니다.
부부는 지금 도시 외곽의 소형 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들의 사회적 평판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사장님이 공개하신 영상 덕분에 그들의 진짜 모습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돈을 위해 누군가를 자살로 몰아가려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이는 없습니다. 서준호는 위스키를 홀짝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최고의 복수는 무언가를 빼앗는 것만이 아니라 세상이 그들이 누구인지 똑똑히 보게 만드는 것이란 걸. 도심 한복판 유순자는 딸이 저녁 식사를 앞에 두고 손도 대지 않은 채 멍하니 앉아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때 당당한 사교계 인사였던 딸의 그림자는 이제 감히 자신을 쳐다보지도 못하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변호사한테서 또 전화 왔어. 유순자는 말했다. 항소해봤자 소용없대. 증거가 너무 확실해. 불공평해. 지우는 속삭였다. 그가 우리를 녹음할 권리는 없었잖아. 권리? 유순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내가 그 사람 집에 남자 끌어들이고 죽이려는 계획 짜고 돈을 훔쳐놓고 지금 권리를 말해? 그렇게까지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 아니야. 너 모든 말 진심이었잖아. 녹음해서 내가 말한 거 하나하나 다 기억나. 지금 화나는 건 그가 내가 생각했던 그 바보가 아니었기 때문이야. 도심 외곽 작은 주택 안, 강민호와 박은경도 자신들만의 결과를 마주하고 있었다. 또 거절당했어. 민호는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다. 사업 재건을 위한 모든 시도가 차갑게 문전박대 당했다. 법적으론 무혐의로 정리됐지만 사회적 신뢰는 완전히 끝난 상태였다. 사람 하나 자살시키려 한 남자랑 일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 박은경은 냉정하게 말했다. 난 100번도 넘게 사과했어. 서준호 씨한텐 안 했잖아. 뭐 이제 할 수도 없겠지만 그렇게 약하고 멍청하다 생각했던 그 사람한테 결국은 내가 무너졌잖아. 내가 다시 받아준 건 우리 가족들이 한 번만 기회를 주자고 했기 때문이야. 그들의 어깨 위엔 자신들이 뿌린 씨앗의 무게가 가라앉고 있었다. 자신감 넘치던 최지우는 몇 달 만에 수년을 늙은 것처럼 보였다. 말 많고 매끄러웠던 강민호는 지금은 이름도 생소한 중소기업의 과장 직책에 머무르고 있었다. 그들이 꿈꿨던 부와 자극은 쓰디쓴 실패와 후회로 바뀌어 있었다. 지우의 꿈 속엔 서준호의 마지막 메시지가 되풀이됐다. 친절함을 나약함으로 착각했지. 그녀는 이제야 이해하게 되었다. 지루하다 믿었던 예측 가능성은 사실 인내심 깊은 계산이었다는 것을. 약하다고 조롱했던 태도는 반격을 준비하는 고요한 힘이었다는 걸. 그가 사라진 지 1년이 지났을 때 서준호의 새로운 제국은 그림자 속에서 번성하고 있었다. 외딴 섬은 대륙을 넘는 사업의 거점이 되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던 그는 단지 자신의 진짜 힘을 드러낼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뿐이었다. 노을이 붉게 물든 빌라 위에서 서준호는 잔을 들고 수평선을 향해 웃음을 지었다. 진짜 복수는 적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모든 것을 되찾는 것이다. 그가 떠난 도시는 그의 부재가 오히려 존재보다 강렬했다. 최지우는 작년 유행 옷을 입고 어머니의 도움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했다. 강민호는 자신을 의심하는 아내의 감시 속에서 원치 않는 일터로 향하는 매일을 견디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들을 피해 길을 돌았고 모든 초대장은 사라졌으며 구원의 시도조차 문전박대였다. 그들은 서준호를 약하다고 믿었다. 쉽게 무너질 사람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모든 배신을 기록했고 반격을 준비했으며 가장 완벽한 순간에 그들이 훔치려 했던 모든 것을 가지고 사라졌다. 결국 서준호는 단지 도망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계략을 그들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무기로 바꾸어 놓았다. 그리고 어딘가 외딴 섬에서 지평선 아래로 지는 태양을 바라보며 그는 차가운 카르마의 정교함에 미소 지었다. 5년 후 선라이즈 플라자 호텔의 저렴한 뷔페 식당. 그곳은 최지우 이제 다시 본래 이름인 최지우 토레스로 돌아간 그녀가 자신의 45번째 생일을 맞이하게 된 장소였다. 무료 조식은 손도 대지 않은 채 앞에 놓여 있었고 직장인 복장을 한 투숙객들이 그녀 곁을 바쁘게 지나쳤다. 한때 손톱 하나까지 관리받던 손은
이젠 매일 일을 해야 하는 흔적을 품고 있었다. 그녀는 앞치마를 정리했다. 20분 후에 근무 시작이에요. 감독자가 소리쳤다. 매번 테이블 정리 좀 해줘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난 5년간 이곳저곳을 전전하다가 6개월 전 이 호텔에 정착했다. 아이러니였다. 예전에 민호와 몰래 만났던 바로 그 호텔에서 지금은 청소와 서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토레스 씨, 한 투숙객이 손가락을 튕기며 말했다. 커피 리필요. 지우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포트를 들었다. 명품 드레스와 사교 파티는 이젠 아주 먼 기억이었다. 예전에 준호의 일상을 비웃던 여자는 이젠 식탁을 닦고 침대를 정리하며 하루를 보낸다. 도시 반대편, 소박한 주택의 작은 방 안, 강민호는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투자자에게서 또 다른 거절 메일이 도착해 있었다. 그가 세 번째로 시작한 신사업은 시작도 못 해보고 무너졌다. 한때 업계에서 존경받던 그의 이름은 이젠 기피 대상이 되었다. 늦겠어요. 부엌에서 박은경이 말했다. 두 사람의 재결합은 혹독한 조건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모든 재정 정보, 공유, 외도시 무효가 되는 혼후 계약서, 그리고 장인의 건설, 자재 회사에서의 과장 직책. 가요. 민호는 노트북을 닫고 대답했다. 코너 오피스와 고급 외제차는 사라졌고 지금은 중고차와 작은 칸막이 사무실이 그의 일상이었다. 그의 월급은 축소된 생활비와 박은경이 의무한 상담 치료비로도 빠듯했다. 유순자는 정원에 앉아 마이애미에 있는 둘째 딸의 편지를 읽고 있었다. 최지와 달리 김미자는 정직하게 살아왔고 좋은 남편을 만나 지금은 남편과 함께 청소회사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엄마, 다녀올게요. 지우의 목소리가 작은 별채에서 들려왔다. 유순자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5해 전 서준호가 내놓은 증거들이 딸의 본 모습을 낱낱이 드러냈던 그날이 떠올랐다. 그날 이후 가족의 명예는 완전히 무너졌고 존경받던 그들의 성은 이제 동네 사람들의 뒷말 속에서나 조용히 거론될 뿐이었다. 빨래방 위에 있는 작은 원룸에서 사설 탐정 이현주는 사건 파일을 정리하던 중 유수속보의 시선을 멈췄다. 핀치 인터내셔널 홀딩스, 서준호의 그림자, 회사 중 하나가 또 다른 대규모 인수합병을 마쳤다는 내용이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6해 전 자신을 고용했던 그 치밀한 남자를 떠올리며 그의 실종은 지금도 업계에서 도시 전설처럼 회자되고 있었다. 파괴를 시도한 사람들을 능가하고 완벽하게 사라진 사업가. 장대현 변호사는 반은 은퇴한 채 가끔 특별한 의뢰만 받아 처리하고 있었다. 그는 지금도 가끔 추적 불가능한 계정에서 암호화된 메시지를 받는다. 그 안엔 사업 보고, 법적 조치 요청, 투자 승인 등 다양한 업무가 담겨 있었고 언제나 복잡한 법인 구조의 끝에는 서준호의 치밀한 전략적 사고가 숨어 있었다. 또 이체 들어왔습니다. 비서가 말했다. 어린이 병원 신관 완공, 자금 전액 도달했습니다. 서준호의 자선활동도 그답게 그림자 속에서 이루어졌다. 그 병동에는 그의 이름 대신 다른 재단명이 새겨졌고 후원 출처는 수많은 기업 계열사를 통해 감춰져 있었다. 김미자는 서준호가 사라지기 전 넉넉한 퇴직금과 훌륭한 추천서를 받았고 지금은 청소 회사를 직접 운영하고 있었다. 그녀가 처음 계약을 맺은 고객들은 본인조차 알지 못한 인맥을 통해 연결된 것들이었다. 그 지우 씨 이야기 들었어요? 점심시간 한 직원이 물었다. 요즘 선라이즈 호텔에서 객실 정리한다고 하던데요. 김미자는 조용히 손으로 십자가를 그었다. 한때 자신을 무시하던 그 여인의 오만한 얼굴이 떠올랐다. 신은 모두에게 공정하시지. 한때 최지우가 회원이었던 레이놀즈 클럽. 그녀의 이름은 조용히 명단에서 삭제되었고 서준호의 죽음을 계획한 녹취록이 그녀의 사회적 죽음의 못을 박았다. 한때 가장 가까웠던 친구들조차 이제 길에서 마주쳐도 그녀를 못 본 척했다. 나 민호 봤어. 마트에서 한 사교계 여성이 다른 사람에게 속삭였다. 그런 일을 저질렀는데 은경 씨가 어떻게 다시 받아줬을까? 돈 때문이야. 상대 여성이 대답했다. 가족들이 회사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던데 지금은 민호가 쓴 돈도 전부 보고해야 한다더라.
최지우가 고용했던 탐정 최만석은 이미 오래전 그녀의 의뢰를 종결했다. 하지만 가끔 업계에서 정체불명의 기업들이 성사시킨 대형 거래 소문을 들으면 그는 중얼거리곤 했다. 핀치 아직도 있군. 여전히 이기고 있어. 소형주택에서 조심스럽게 유지되는 평화. 민호와 은경은 매주 상담을 받으며 그의 진짜 민낯을 마주하고 있었다. 자기중심성, 재정 조작, 끊임없는 거짓말. 일은 어땠어? 은경이 기계적으로 물었다. 괜찮았어. 민호는 백화점에서 산기성 정장을 벗으며 대답했다. 그들의 대화는 예의는 있지만 감정은 없었다. 그가 지우에게서 찾았다고 말했던 열정은 이제 그림자도 없었다. 그의 사무실 책상에는 예전 행복했던 시절의 부부 사진 한 장만 놓여 있었다. 휴대폰엔 수년간 지우가 보낸 절박한 메시지와 전화번호들이 차단 목록에 저장돼 있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지우를 본 건 선라이즈 호텔 로비 유리창을 청소하던 그녀의 모습이었다. 이혼 판결은 그녀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고 항소는 점점 더 짜증을 낸 판사들에 의해 기각되었다. 서준호가 모은 증거는 완벽했다. 절도, 외도, 자살 공모까지 모든 게 명백했다. 외딴 섬, 확장된 빌라의 테라스에 서서 서준호는 전 세계 사업 보고서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의 제국은 여전히 성장 중이었고 그는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지 않았다. 50살이 된 서준호는 더욱 원숙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성공과 자유는 그의 말 없는 존재감에 무게감을 더했다. 사장님, 비서가 태블릿을 들고 다가왔다. 대상자들에 대한 최신 정보입니다. 서준호는 남겨진 자들의 근황을 확인했다. 최지우는 호텔에서 일하고 있었고 강민호는 외곽의 평범한 삶에 갇혀 있었다. 그들의 사회적 지위는 산산이 부서졌고 야망은 스스로 저지른 행동에 무게에 짓눌렸다. 싱가포르 개발 사업은 예상보다 20% 초과 수익입니다. 런던 지사에서는 신흥시장으로의 확장을 제안했습니다. 서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결정을 내렸다. 수십억 원 규모의 선택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조용하고 침착한 태도로 움직였다. 예전 그 부엌에서 직접 저녁을 준비하던 손길처럼 그곳에서 아내의 배신을 들었던 날도 기억 속 한켠에 지나갔다. 그녀가 지루하다고 비웃었던 남자는 이제 대륙을 넘는 제국을 운영하고 있었다. 어머니 집 뒷채에 마련된 좁은 방. 최지우는 또 다른 고된 하루를 마치고 침대에 앉아 있었다. 이곳은 한때 자신이 살던 펜트하우스와는 너무도 달랐다. 화장대 위에는 결혼식 날 서준호와 함께 찍은 사진이 액자에 담긴 채 얼굴을 아래로 엎어져 있었다. 탐욕과 오만이 그녀를 집어삼키기 전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몇 년째 반복해서 보고 있는 영상 하나를 열었다. 서준호의 마지막 메시지가 화면에 흘렀다. 친절함을 나약함으로, 충성심을 어리석음으로 착각했지. 내가 제국을 세울 동안 넌 그걸 훔치려 했고 이제 넌 아무것도 없고 나는 자유야. 5해의 결과를 마주한 지금 그 말은 더욱 깊게 가슴을 찔렀다. 그날 밤 입었던 디자이너 드레스는 작은 옷장 한 켠에 아직 걸려 있었다. 다시는 입을 수 없지만 그녀가 남긴 과거의 마지막 조각이었다. 유순자는 부엌 창문 너머로 새벽 일터를 향해 나서는 딸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때 돈과 권력을 탐했던 그 여자는 이제 버스를 타고 출근하고 비닐통에 도시락을 싸고 팁과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겸손은 결국 배워야 할 거였겠지. 유순자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도심 외곽의 사무실, 박은경의 남동생이 유리병 너머에서 강민호를 바라보고 있었다. 한때 서준호를 무너뜨리겠다 장담하던 그 남자는 지금은 재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고 과거 그의 부하였던 직원들에게 감시받는 처지였다. 르망씨, 분기 보고서 아직입니까? 상사가 외쳤다. 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서류를 넘겼다. 그를 둘러싼 동료들은 이야기를 들었고 기사를 읽었으며 그의 본 모습이 세상에 드러난 장면들을 기억하고 있었다. 외딴 섬의 빌라 테라스. 서준호는 노을을 바라보며 잔을 들었다. 그의 사업망은 해마다 더 확장되고 있었고 그의 영향력은 조용하지만 멈추지 않고 커지고 있었다.
그들이 약하다고 믿었던 그 남자는 모든 계략을 이겨냈을 뿐 아니라 이전보다 더 강하고 자유로운 삶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사장님, 비서가 다시 나타났다. 최지우 씨가 예전 이메일 계정을 또 시도했습니다. 서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냥 두세요. 찾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는 다시 노을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어떤 사람은 끝까지 배우지 못하죠. 친절함을 나약함으로, 인내심을 무기력으로 착각하는 이들. 결국 자기 본성이 벌이 되는 거예요. 그가 배운 교훈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다. 진짜 복수는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그들이 훔치려 했던 모든 것을 당신이 가져가는 것이다. 각자의 삶 속에서 최지우와 강민호는 같은 진실을 마주하고 있었다. 그들은 약하다고 믿었던 남자를 파괴하려 했고 결국은 그 믿음이 자신들을 무너뜨렸다. 그들에게 내려진 벌은 단지 재산과 지위의 상실이 아니었다. 그건 자신들의 탐욕과 잔인함이 모든 걸 무너뜨렸다는 사실을 평생 기억하며 살아가는 일이었다. 어딘가 외딴 섬의 해안가, 서준호는 잔을 내려놓고 붉게 물든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제국은 여전히 확장 중이었고 자유는 되찾았으며 복수는 조용히 끝을 맺었다. 한 번의 폭발이 아니라 수년 동안 쌓여온 결과들의 거대한 물결로. 그리고 그 물결은 평생 그들을 따라다닐 것이다. 밤이 내리고 있었다. 한때 그들 모두가 꿈꾸던 도시 위로 작은 별채 안, 최지우는 내일 새벽 근무를 위해 알람을 맞췄다. 외곽 주택에서는 강민호가 또 다른 평범한 하루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외딴 섬에서는 서준호가 새로운 사업 확장 계획을 검토하고 있었다. 한때 지루하다고 조롱받던 남자, 지금은 더 강하고 더 성공적인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그가 배운 가장 중요한 진실은 이것이었다. 진짜 복수는 그들이 만든 선택의 대가를 그들 스스로 살아가게 하는 것. 당신은 그 과정을 자유 속에서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 이 이야기를 통해 뼈저리게 느꼈어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